오늘은 저번 영상 이병철 회장에 이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현대 정주영 회장입니다. 회장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내나 해외 회장이나 CEO들, 기업인들을 쫙 다뤄볼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 이봐 회복이나 했어? 를 말하는 사람이죠. 인물들의 인생 소개 후에는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몰랐던 재밌는 이야기들 편과 그 브랜드를 알아보는 브랜드 스페셜도 같이 제작이 되니 모두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서론이 많이 길었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주영 회장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자동차나 백화점, 중공업, 보험, 그리고 HDC 등등 이 현대그룹을 만든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며 회장들의 회장이라는 뜻으로 왕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괴물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현대가 모두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주영에게 일을 받는 다른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많았죠. 지금으로 보면 하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던 이병철과는 다르게 집이 많이 가난해서 소학교,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며 현대라는 그룹을 만든 이야기가 한국의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와 함께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산업화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음에도 평생 동안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 특히나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2006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웅들 리스트에도 포함되었고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주영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태어납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북한입니다. 정주영의 호인 아산은 태어난 곳 아산에서 따온 것이며 현대가 운영한 아산병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앞에 도로인 아산로 역시 정주영의 호를 딴 이름입니다. 1930년 송전소학교를 졸업하는데 가난 때문에 더 이상의 진학은 못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농사일로는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가출을 반복합니다. 동네 면장의 집에 배달된 신문을 몰래 훔쳐서 보다가 서울은 다른 세계구나 생각하며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무작정 서울로 가출합니다. 돈을 훔쳐서 가출한 적도 있었는데 서울에서 격리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대학을 나온 놈도 실업자가 되는 판국에 너 같은 조선놈이 올라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너는 장남이니 농사를 지어야지라며 정주영을 타이릅니다. 이때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정주영은 없었겠죠? 또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 거죠. 결국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서울에 정착합니다. 서울에 정착해서는 복흥상해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했는데 배달원 자리가 돈 있게 되어서 집을 나온 지 3년이 지나자 월급이 쌀 20가마가 되었습니다. 격리 공부를 해서인지 정주영은 수익을 계산하는 등의 회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덕분에 쌀가게 주인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죠. 복흥상해 주인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터라 아들도 아닌 정주영에게 가게를 물려줍니다. 이제 돈도 벌고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1935년 변중석 여사와 선을 보는데 변중석 여사는 총각이 서울서 선을 보러 왔다는 말에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신랑은 신부 뒷모습만 보고 신부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합니다. 1938년 가게를 물려받고 경일상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년 만에 중일전쟁이 터지며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미국 통제령을 내립니다. 곡식거래가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망했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이제 가족도 생기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940년 서울에서 가장 큰 경성 서비스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던 이을학의 소개로 자동차 정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쌀가게 단골이었던 오윤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원을 빌려 망한 자동차 수리 공장인 아도 서비스를 인수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수리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정주영은 다른 수리점보다 빨리 자동차를 수리해준다고 하며 정비소는 대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나 싶었지만 제가 이병철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병철 회장과는 다르게 정주영 회장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 하루아침에 다 타버려 거지 신세가 됩니다. 오윤근이라는 사람은 눈이 좋아 돈을 빌려주고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진 정주영은 돈을 빌렸던 오윤근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돈을 빌려달라면서 여기서 내게 빌려준 돈을 떼이면 당신 이력에 흠이 생기지만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재기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윤근도 정주영의 패기와 자신이 돈을 떼인 적이 없다는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려주고 정주영은 신설동에 다시 자동차 수리공장을 설립해 상당한 재산을 모으고 빚도 다 갚게 됩니다. 이제 빚도 다 갚고 돈도 좀 벌리고 잘 풀리나 싶었는데 얼마 안가 공장은 일제에 의해 강제 흡수되어 버립니다.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시간은 흘러 1946년 한국은 해방되고 정주영은 흡수되기 전 모아두었던 돈으로 충무로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는데 이름만 보아도 아시겠죠. 오늘날의 현대자동차의 모태입니다. 원래는 자동차 수리점으로 다시 시작했으나 미군 부대의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맡고 자동차 개조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역시나 다른 곳보다 더 빨리 고쳐준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사업을 다시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1947년 뜬금없이 건설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군 부대에 수리한 자동차를 가져다주고 수고비를 받으러 갔는데 건설업자가 돈을 받는 걸 보고 건설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해서 시작한 것과, 당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건설업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건설사를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건설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나 그냥 건설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건설회사가 현대그룹의 토대가 되는 현대토건사입니다. 자동차 사업이 자리 잡고 이번에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6.25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자 정주영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 세옹지마저 피난을 간 부산에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역시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부산에서 미군의 잠잘곳을 짓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일로 미군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쟁 중 미군이 발주하는 긴급공사를 대거 수주하게 되고 1952년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주영에게 양병기와 난방공사를 맡기는데 문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양병기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정주영은 용산 이때를 전부 뒤져 양병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정보를 찾아왔고 12일간 밤낮을 샌 끝에 공사를 끝냅니다. 1953년에 유엔 사령부는 사절단 참배에 앞서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다른 업체에 문의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부했으나 정주영은 다른 곳이 못하는 일이니 공사비 3배를 달라고 하며 낙동강 근처에 겨울보리를 떠다가 묘지에 심었고 결과적으로 유엔군 묘지를 푸른 풀밭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는 당연히 더욱 신임을 얻어 미군이 발주하는 일은 모두 정주영 회장에게 돌아가게 되죠. 전쟁 이후에는 이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로, 교량, 항만 등 파괴된 국내 사회시설 복구 사업을 떠맡아 10년 만에 한국 10대 대기업에 들게 됩니다. 이런 불도저 같은 추진력은 정주영에게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 교련교 복구공사에서 6,50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봅니다. 말이 복구공사지 신축공사나 다름없었고 당시 국가가 발주한 공사 중 최대 규모였던 이 교각 복구는 건설 환경도 열악하고 장비도 없었고 애써 박아놓은 교각은 급류에 휘말려 사라져버리기까지, 거기에 전쟁 후에 인플레까지 겹쳐서 역대 최대의 적자를 안겨줍니다. 그래도 정주영은 사업하는 사람은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이라 말하며 동생 정순영이 20평짜리 기와집과 매제 김영주의 20평짜리 집, 자동차 수리공장까지 팔아가면서 1955년 완공시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정주영은 정부의 신용을 얻어 1957년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따내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1961년 군사정부의 수립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회사는 더욱 커집니다. 늘어나는 건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멘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1964년에 시멘트 공장을 준공하여 자체적으로 시멘트를 조달합니다. 196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여 태국의 파타니 나리타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966년 전쟁 중인 베트남의 복구사업 메콩강 준설공사에도 참여했지만 베트남의 사업은 열악한 기후와 건설 여건 때문에 다시 한번 빚을 지게 됩니다. 1967년에는 1955년에 완공시켰던 교련교 복구공사 때 팔아버렸던 자동차 사업을 다시 시작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미국 포드자동차와 합작으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작품인 코티나를 판매했는데 사실 이때는 포드자동차 부품조립 생산기지의 역할 정도였습니다. 1970년 정주영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공사였던 총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완성하면서 다시 믿음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총 공사비 429억 원에 공사기간 290일, 공사 중 사망인원 77명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대한민국은 운송이 편리해지면서 많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사용할 자동차도 많아져야겠죠. 정주영은 고속도로 완공 후에 자동차에 올인합니다. 100% 국산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억 달러를 들여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합니다. 당시 국내에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의 수는 1,000대도 되질 않았으며 당시 현대가 갖고 있던 작은 규모로 연간 5만 대의 자동차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무모한 일이었죠. 거기다
기술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100% 국내 생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번에 망하면 재기하기 힘들겠는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주영은 괜찮다, 까짓거 수출로 돈을 벌면 된다며 그냥 밀어붙입니다. 1976년 한국의 첫 번째 독자적 자동차 브랜드 포니를 출시합니다. 출시하자마자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수출되기 시작. 첫 해에만 1만 대가 판매되며 70년대 말부터는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로 생산을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85년에는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최초로 미국 3대 방송국에 Cost and Make Sense라는 슬로건으로 TV 광고를 띄웁니다. 1986년에는 또 다른 신형 엑셀을 출시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26만 대를 판매해 미국 수입 소형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기까지 하죠. 이제 자동차 사업이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조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재밌어 하실 거예요. 조선 산업을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배를 지어본 경험은 고사하고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는 상태의 회사에 돈을 내어줄 은행은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투자를 받기 위해 조선소를 짓겠다고 점쳐둔 백사장 사진 그리고 유조선 도면을 들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단지 배를 몇 척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닌 마음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말이죠. 정주영 회장은 혼자서 미포만 해변 사진 한 장과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 들고 유럽을 돕니다. 영국의 은행 바클레이즈에서 거절을 당한 후 정주영 회장은 바클레이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바클레이즈에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략이었죠. 참고로 차관이란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은행이 외국 정부나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은행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절을 했고 자금도 넉넉치가 않았죠. 롱바텀 회장의 반응은 뭐 역시나 시큰둥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듭니다.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한국은 역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의 역량을 믿어달라며 롱바텀을 설득합니다. 이게 먹혀들었는지 다른 것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득에 성공합니다. 추천서를 받고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이 선박 주문서를 받아와야 차관을 주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니까 발주를 받아와야지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현대는 아직 발주는커녕 조선소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해냅니다. 그리스 선박왕 라바노스에게서 26만 톤의 배 2척을 주문받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다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두 가지 조건을 걸어 라바노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니까 실패하면 여기서 현대는 사라질 만한 정도의 타격을 입는 사업이었죠. 1972년 드디어 울산 백사장에 현대울산 조선소가 세워집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조선소도 없는 사람에게 세계 최대 선주인 라바노스가 선박을 발주했기 때문이죠. 작은 배도 아니고 진짜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이었거든요. 이전에도 정주영은 무모한 사업들과 도박 같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다들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이목이 끌린 것이 아니라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사가 마구 쏟아집니다. 제일 문제는 발주기한. 빠듯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배를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서 넘겨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배를 만든다면 제 시간에 배를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조선소 밖에서 선박을 건조해 나가자고 합니다.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독도 없는 상황에서 선박 건조는 시작됩니다. 유조선을 건조하고 바다를 준설하고 14만 평의 공장을 세우는 일까지 한 번에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1974년 현대조선중공업 준공식이 열리는데 대한민국 1호 선박 애틀랜틱 배런도 함께 탄생합니다. 2200명의 인원이 밤낮 없이 매달려서 정말 겨우겨우 해낸 일이었죠. 이후 현대중공업은 10년 뒤에 건조량 기준 세계 조선업 1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1973년에는 석유파동으로 조선업과 건설업, 현대의 두 가지 주 사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때 정주영은 석유파동의 근원지인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악몽을 떠올린 회사 중역들은 말 그대로 몸을 던져가며 정주영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정주영이 아니죠. 정주영은 중동에 진출, 9억 3천만 달러짜리 주베이 산업함 공사를 따냅니다.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건설 회사들이 다 입찰했었는데 현대는 저렴한 금액에 공사기간 8개월 단축이라는 약속을 내걸며 수주를 받습니다. 이때 현대가 벌어온 건설 수주액은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였으며 이후 현대의 수주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981년 126억 달러를 기록,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현대는 이로써 건설, 자동차, 조선 3개의 주력 사업을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모두 성공 신화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87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나고 명예회장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면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됩니다. 정주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이었는데 어떤 사업가라도 정치적 변동 앞에서는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많이 대여서 그냥 내가 정치를 해서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경제를 잘하자라고 생각하여 3.15 낙선했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낙선 후에는 정계에서도 손을 떼고 은퇴합니다. 자신은 쉬고 있었는데 98년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에 맞춰서 금강산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직접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을 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를 얻어 통일소라고 불린 500마리의 소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이벤트를 보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한번 받죠. 2000년 5월 건강 때문에 명예회장직을 사퇴하고 2001년 향년 85세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던 구두쇠 회장 정주영. 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단지 부유한 노동자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현대 1기 공채 출신들은 정주영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죠. 이봐 회복이나 했어? 어렵지만 됩니다. 잠 다 자고 어느 세월에 따라잡나. 무수한 명언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떠난 정주영 회장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재밌는 뒷이야기가 특히 많은 편인데요. 현대 사장을 역임했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일화도 많이 남아있고 산삼 마니아였던 정주영이 600년 넘은 산삼을 그 자리에서 신만이에게 7,800만원을 주고 먹었던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이건 정주영 회장 당신이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편에서 다룰게요. 이병철 회장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 편과 함께 올라올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